이튿날 아침 강가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도 불어난 강물도 아닌데 무언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고을에서 가장 크고 위세등등하던 장도윤 형제의 대저택. 그 육중한 기와지붕과 높은 담벼락이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마을의 초가집들을 내려다보며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이 있던 자리엔 거대한 진흙 구덩이만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강물이 흘러들어 마치 호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잔해로 보이는 나무 조각 몇 개, 그리고 흙탕물 위를 떠도는 물고기 몇 마리만이 나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견고람? 집이 통째로 사라졌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달려와 그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땅이 꺼진 게요. 또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정도윤 형제의 악행에 화가 난 강혜신이 그 집을 통째로 강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하더라. 관하의 포졸들도 달려왔지만 그들 역시 뾰족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둘러 결론을 내렸지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형제의 비극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로다. 그들의 오만했던 삶, 그리고 그 거대한 저택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강바닥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하루 전 한 늙은 뱃사공에게 저질렀던 오만의 대가였다는 것을. 그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저녁, 강가 나루터엔 윤석이라는 늙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룻배에 기대어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던 사내. 그의 얼굴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있었고 굵은 마디의 손은 평생을 노져온 흔적으로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 나루터의 주인이자 유일한 뱃사공이었지요. 그때 멀리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명의 젊은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걸어왔지요. 그들은 바로 장도윤 그리고 장도혁 형제였습니다. 어이 늙은이, 배 안 대고 뭐 하느냐? 형 도윤이 종을 부리듯 소리쳤습니다. 윤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태웠지요. 강을 건너는 동안 형제는 시끄럽게 떠들며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이런 낡은 배로 돈을 받는다니? 허허, 냄새부터 썩은 시체 냄새 같구나.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만 저었죠. 강 건너편에 닿자 형제는 휙 뛰어내렸습니다. 윤석은 선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뱃삭슬 주시오. 그 순간 동생 도혁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군.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돈을 달래? 이 낡은 배 한 번 공짜로 태워준 걸 영광으로 알아라. 형 도윤은 오히려 노인을 거칠게 밀어쳤습니다. 윤석은 휘청이며 강물에 빠질 뻔했지요. 정 뱃삭시 아따우면 저승에 있는 이 조상한테 가서 받아라. 형제는 조롱의 웃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윤석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처럼 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응시했지요.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강이 크게 울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스치듯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예언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리고 강이
곧 누군가의 오만을 심판할 것이었습니다. 윤석은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 저편, 형제가 사라진 방향에 머물러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기울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핏빛 노을이 강물 위에 번지며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석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 강이 요동치겠구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낡은 노를 잠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아 자신의 나루터 쪽으로 돌아갔지요. 물결이 잔잔했지만 노가 물을 가를 때마다 묘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고요했으나 그 깊은 곳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루터에 다다르자 근처의 작은 주막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어르신, 이리 들어오세요.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죠. 목소리의 주인은 주모 서연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음침한 늙은이라며 피하던 윤석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늘은 사양 마세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 장형제들 너무 심했어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윤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밥 그릇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그는 낮게 말했다. 그 말 속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집 밖에 나서지 마시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곁은 꼭 지키시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윤석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의 가슴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윤석은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등짐을 내리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엔 검은 천으로 감싸인 단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죠. 그가 천을 벗기자 날은 학교석처럼 어둡고 차가운 빛을 뿜었습니다. 칼자루엔 희미하게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석. 그는 한때 세상을 바로잡던 의적의 두목이었지요. 이제는 늙은 사공으로 살고 있지만 그의 피 속엔 여전히 뜨거운 정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칼을 허리춤에 차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조차 사라진 밤, 그는 강가 언덕 위로 올랐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었고 하늘은 불길한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오래된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세운 봉화대였지요. 만약 이 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그건 정의가 다시 깨어난다는 뜻일 게다. 윤석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곧 불꽃이 봉화대에 옮겨붙어 하늘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불빛은 바람을 타고 멀리 번졌습니다. 그 불은 오래된 약속을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 마을의 대장장이 석진이 불빛을 봤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두목이 돌아오셨다. 산에서 불을 본 사내 명호는 낄낄거리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피 좀 끓이자고. 그리고 가장 큰 상단의 행수 칠성도 술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모든 인력을 모아라. 그날 밤 잠들어 있던 늑대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윤석의 봉화는 정의의 불을 다시 세상 위에 올려놓은 불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어둠 속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배를 저으며 강을 건너온 사내들, 쟁기 대신 칼을 준 자들, 모두가 윤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늙은 의적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낮게 말했다. 오늘 밤 그 오만한 자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덧붙였다.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믿던 세상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말과 함께 어둠 속에서 정의의 봉화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윤석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두 개의 조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조는 강의 상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강의 흐름을 바꿀 준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칠성이 이끄는 사람들은 강 중간에 오래된 둑 위에 수백 개의 쌀가마니를 쌓고 굵은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하나의 흐름이 완벽히 계산된 예술 같았습니다. 물을 돌려라. 강이 그들의 집을 삼키게 하라. 윤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방향과 수위를 재며 물길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강물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며 장도윤 형제의 저택 아래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장장이 석진이 이끄는 두 번째 조는 언덕 아래 오래된 두 개의 약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쇠정과 망치가 번갈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천둥보다 더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들은 기반석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며 흙 속 깊이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이 밧줄이 신호야. 한 번에 당기면 모든 게 끝난다. 윤석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의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지요. 이윽고 그는 나루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엔 세 번째 조, 땅 밑으로 파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광부였던 명호가 손짓했습니다. 두목님, 이미 절반은 파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저택의 담장 밑에서부터 집안 중심까지 이어지는 좁은 땅굴을 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너무 깊이 파면 무너진다. 예, 두목님. 그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의 기둥 아래 흙을 조금씩 파내며 저택의 하중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긴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 집은 이미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은 마지막으로 강가로 나가서 흙으로 연결된 수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강물이 흘러들면 모든 게 끝이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겁고 달은 구름 뒤에 숨은 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거세게. 하늘이 돕는군. 윤석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둑을 때리고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윤석은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불빛이 번졌고 수십 명의 사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그 한마디에 밧줄을 잡고 있던 대원들이 일제히 힘을 주었습니다. 영차! 영차! 굵은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꽝! 둑이 터졌습니다. 천둥보다 큰 소리와 함께 억눌린 강물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줄기는 괴물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강이 이제는 분노한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강물은 새로 만든 수로를 따라 장도윤 형제의 저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저택 안에서는 늦은 술자리를 마치고 잠들어 있던 장도윤과 장도혁이 지진 같은 흔들림에 깨어났습니다. 뭐야! 집이 흔들린다! 방 안의 등전이 떨어지고 기둥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꽈르르릉! 천둥과 함께 대지가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이 흔들리더니 바닥이 꺼지듯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찢어지고 기와가 부서지며 방마다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야? 살려줘! 그들의 비명은 물소리에 삼켜져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은 순식간에 강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둥도 담도 모든 것이 휩쓸렸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진흙 구덩이와 부서진 목재 몇 개뿐이었습니다. 윤석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그들의 죄를 씻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강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폭우는 멎었고 강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강가 마을은 그날 아침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장도윤 형제의 집이 사라졌어요. 장도윤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 하나가 벌벌 떨며 장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큰 저택이 어찌 하루아침에 사라져? 하지만 머슴이 가리킨 쪽을 따라가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택이 있던 언덕 위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진흙구덩이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그 안에는 부서진 목재와 흙탕물만 넘실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노했어. 저 형제의 악행에 하늘이 분노한 거야.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만하고 잔혹했던 장형제가 결국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라 믿었지요. 곧 관가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근처에 있던 자들 모두 조사하라. 그들은 땅을 파고 잔해를 살폈지만 집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땅이 꺼진 듯하오. 전제지변이다. 그렇게 보고하자. 그렇게 사건은 황급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도 장형제의 횡포에 질려 있었기에
더 깊이 캐묻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야. 그자들은 결국 죗값을 치렀어. 하지만 단 한 사람, 서연만은 그 진실의 조각을 본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윤석의 경고를 기억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폭우 속 어둠을 내다보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그림자들이 횃불 하나 없이 강가를 오강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히 움직였고 어둠 속에서 흙을 파고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선 한 노인의 모습이 낯이 익혔기 때문이었죠. 어르신. 서연은 창문을 꼭 닫았습니다. 윤석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늘 밤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천지를 울리는 굉암과 함께 멀리서 거대한 기와지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석이 움직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심스럽게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윤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나룻배 위에서 찢어진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요. 어르신, 어제 푹 주무셨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요란해서 잠을 설쳤소.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의리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포졸 둘이 나루터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윤석을 신문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영감, 그날 밤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 윤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는 잠을 자는 법이오. 포졸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폭우가 심했다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말이오? 그제서야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강물 소리는 내겐 자장가나 다름없지. 헌데 그날 밤 강물 오는 소리가 유독 서럽게 들려더군. 포졸이 멈칫했습니다. 강물 우는 소리라니? 윤석은 낡은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강 한복판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은 오래전부터 모든 걸 지켜봤소. 탐욕한 자, 오만한 자, 강은 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지. 때가 되면 데려가지. 포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도윤 형제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들었나? 옛날에 사라졌던 의적 윤석 말이야. 그가 돌아와 악인들을 심판했다더군.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가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았고 울분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사라졌습니다. 장도윤 형제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마을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장터엔 다시 노랫소리가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강물 위엔 꽃잎이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엔 모두가 낡은 나룻배의 늙은 사공을 무시했습니다. 말도 없고 음침한 노인이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의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를 탈 때마다 꼬박꼬박 뱃삭을 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한 정성으로 과일과 떡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요즘은 편히 잡니다. 늘 건강하소서.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배 위에는 사람들이 두고 간 작은 고마움이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잔잔히 강물 위에 내릴 때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와 함께 했던 옛 동료들, 칠성과 석진, 명호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화돛불 앞에 둘러앉아 말없이 탁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은 의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목님, 이제 저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칠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만은 지키겠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다시 어두워지고 강이 울 때가 온다면 그땐 두목님이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달려올 겁니다. 윤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뜬 눈으로 앉아 젊었던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불빛은 잔잔히 타올랐고 새벽녘에 그들은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윤석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허전했습니다. 그를 지탱하던 분노가 사라지자 남은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막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소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이 나는 국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실 시간입니다. 윤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러실수록 드셔야지요.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물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 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는 밥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의 삶은 다시 평범했습니다. 해가 뜨면 배를 저었고 해가 지면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어린아이는 매일 그의 곁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영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강물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벽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강물은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그의 낡은 나룻배만이 물 위에 떠 있었지요. 서연은 그 배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도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강물은 조용히 흘렀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이 말은 없지만 그 속엔 정의가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도 강을 건너는 이들은 낡은 나룻배를 볼 때마다 속삭입니다. 강이 울면 윤석이 깨어난다더군? 그 말처럼 그의 전설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 이야기로